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역대급 긴 황금 연휴, 가족들과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십니까? 안 하려고 해도 빠질 수 없는 게 돈 얘긴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분석해보고요. 대통령 취임 후 첫 명절, 새 정부에 대한 점수 매겨보고 계시죠? 우상호 정무수석과 대통령실의 속살 들여다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품격 토론 오늘도 함께합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6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들은 이른바 불장을 맞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압구정, 서초 반포 등 최상급지에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두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 6.27 대책, 그 후속으로 내놓은 9.7 대책까지. 그럼에도 강남, 서초, 용산 등에선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지금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이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승세인가요? 상승세라기보다는 저는 회복세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거래량은 최근 들어서 좀 부쩍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7월에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가 이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가 8월 들어 좀 늘어나더만 9월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서울 전역이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마포나 뭐 성동구 이런 데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가격보다 거래량의 흐름을 좀 더 주목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거든요. 가격은 거래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수요자들이 집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일종의 시장의 에너지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여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이 심리적으로 여전히 좀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파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월가에서 전망은 30개월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네. 그래서 살짝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문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고 지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도 하고 전체 주택 가운데 지금 65.3%가 아파트거든요. 네. 온 동네가 지금 아파트처럼 돼버렸는데 그 뭔가 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건설업체들이 뭐 돈이 되니까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자들도 여전히 이제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네.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네. 가격도 오르고 그러는 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MZ 세대가 주택 시장의 주역이거든요. 네. 이 세대의 특성을 보면은 네. 이 도심 아파트 키즈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험치대로 이렇게 공간을 소비하려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할 때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신혼집의 첫 집이 한 74% 가까이가 아파트입니다. 네. 기성세대하고 이제 공간을 이해하는 게 좀 다른데 이 세대들은 결국은 아파트하고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주택 거래량 가운데 네. 아파트가요 네. 차지하는 비중이 77%입니다. 네. 광주나 대구 같은 지방 광역시는 90.5%입니다. 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아파트 편식 사회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네네. 저는 그런 좀 분석도 하고 있어서 네네. 이게 그러면은 뭐 상승세야 당연히 뭐 여러 요인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인구도 봐야 되고 경제 네. 성장률도 봐야 되고 또 정부 정책도 봐야 되고 뭐 입주 물량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오름세 네. 아까 제가 회복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네. 더 이어지지 않을까. 네네. 물론 정부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수요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네. 아니면은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조금은 회복세가 더 진행된다. 그게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방도 약간 좋아졌거든요. 지방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온기가 좀 더 외곽으로 지방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거래는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파트 편식 사회라고 말씀을 해 그러면은. 주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다세대 다가구 빌라 시장은 지난번 빌라 전세 사기 여파 그 트라우마로부터 지금 그렇게 뭐 회복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요새는 뭐 MZ 세대들이 뭐 땅을 삽니까? 상가를 사요? 요새 빌딩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처럼 그렇게 안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로만 계속해 유입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 우리 두 가지 보시면 돼. 편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편식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에서도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편식. 이게 그래서 과거의 부동산 시장을 보는 어떤 그런 프레임 혹은 어떤 시각하고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지각 판도가 뒤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각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가 오르고 이런 거 설명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러는데 네. 젊은 세대 시각에서 지금 부동산을 바라봐야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 젊은 세대 시각에서 부동산 예. 시장을 봐라. 네. 네. 특히 초양극화 현상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예. 초고가 아파트가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호가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양극화가 이제 자산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를 부르는 거죠. 뭐 이 초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초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다들 이제 당혹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양극화를 뭐 트로피 에셋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혹은 똘똘한 한 채. 네. 네,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사회현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수요자들의 그 행태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네. 과거처럼 이제 외곽에 갭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 갭 투자 자체를요? 네. 네. 갭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가 살 곳에 가서 미리 사놓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거주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네. 아니 14억씩 하는데 어떻게 두 채를 사요? 한 채밖에 못 사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스톡사피엔스, 주식사피엔스라는 말도 해요. 주식 사피엔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새는 그냥 살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다 뭐 코스피나 아니면 미국 S&P나 나스닥 혹은 코인을 투자하는 시대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채 안 사니까 네네. 이왕에 뭐 한 채 좀 똘똘한 거 하나 살려고 그러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빌딩을 살려는 수요가 이제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실이라고 그러죠. 빈 사무실이 네. 많이 생기고 또 소비가 또 침체되고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네네네. 옛날처럼 지금 꼬마 빌딩이 로망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랬거든요. 네. 요새는 오히려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고 그러거든요. 건물주의 배당주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빌딩을 살려는 수요들이 물론 법인은 삽니다만 네. 개인은 확실히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세대 다가구 주택 투자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여파 이제 그게 아직까지도 조금은 여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만 보도를 아마 보셨을 텐데 빌라 거래가 좀 늘어났다 이런 아마 뉴스인데요. 근데 진짜 그게 빌라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네. 오히려 재정비 구역 이제 재개발 될 때 아. 거기서 이제 빌라를 사는 거죠.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빌라가 아니고 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재개발을 예. 염두에 둔 그것도 역시 또 투자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선점하는 거죠. 혹은 묻어두기로 그걸 이제 사놓는 거로 봐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통계만 보지 마시고 그 네. 내면을 좀 들어가 보시면은 네. 지금 빌라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장래 아파트로 바뀔 그 상품에 결국은 수요자들이 이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아마 보시는 게 더 맞을걸요. 아마.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니까 네네. 빌라를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네. 그 외에도 다른 분도 많다. 이렇게 아마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전과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니까 이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이 참 고민되는 대목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아파트로 쏠리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매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지금 전월세 시장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전월세 시장은 사실상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매매 가격보다는 좀 덜 올랐거든요. 아, 네. 지금 KB 시세를 보면은 전세가 비율이 지금 한 2% 정도 되거든요. 아, 52%요. 네. 옛날에 2016년 6월 정도에는 이게 75.1%까지 갔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그러면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는데 매매에 비해서 전세가 덜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적인 예, 예. 비율에 대한 네네. 문제니까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이러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네.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 거.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담보대출에 대해 규제를 하면 또 이렇게 전세 수요가 좀 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는 거 이런 요인도 있지만 네네. 제가 보면은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은 네네. 전세값을 끌어당기거든요. 네. 이게 상승 견인시킨다고 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내가 전세로 들어가려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보증금 좀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월세로.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 가격 상승과 월세화 현상의 바로 그 기저에는 매매 가격이 급등했다. 그게 바로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반전세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새는 보증부 월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거 비용이 고착화되잖아요. 높은 가격에서요. 그렇죠. 월세는 늘 나가는 돈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월급쟁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건데요. 네. 전세의 부작용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 위험한 사금융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위험한 꿀복지라고도 표현하고 왜냐하면 좀 싸잖아요. 싼데 좀 위험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갭 투자의 어떤 그런 부메랑이 되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최근에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세입자 보고 당신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작년 조사인데요.
80.5%가 전세를 선택합니다. 아직도 80.5%가 수요자들은 전세를 네. 원하죠. 왜냐하면 네. 싸니까요. 싸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자꾸 이제 월세로 이제 넘어가고 결국 이제 전세 종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외국 셀러리맨들을 한번 만나보면요. 보통 월세 부담이 소득에서 네. 보통 한 적게는 30%, 많게는 50%예요. 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네네. 근데 전세 제도가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제가 이제 집값이 비싼데 아파트 월세를 조사해 보니까요. 평균 한 109만 원 정도를 냅니다. 네. 뭐 관리비 이런 거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네네네. 5년 전에는 한 84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30% 가까이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장기적으로 얘기네요. 보면 아마 월세로 갈 건데 벌써 이제 비아파트 쪽에는 네. 이미 이제 월세화가 공고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파트는 그나마 지금 전세가 좀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는 완전히 막 전세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결국은 이제 보증금을 줄이는 행태가 될 거예요. 네. 그게 아마 반전세 혹은 이제 반월세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비아파트하고 아파트 간의 어떤 임대차 구조가 좀 바뀌는 뭐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6.27 대책을 내놓고 여러 가지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도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택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대책이 나오면은 뭐 집값이 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막 2, 3억씩 빠지고 그랬죠. 그때 시장은 주로 저층 재건축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지금 고층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아마 서울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잠실에 이걸 보고 엘리트라고 그래요. 엘스 리센츠 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가 지은 지 17년 됐거든요. 네. 이 아파트가 시장의 풍향계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하자면 장기 실거주 용도로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나와도 좀 쉽게 안 흔들리고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더라도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래만 둔화되는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은 7월 달에 M2라고 그래서 광인통화인데 네. 이게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1년 전에 비하면 한 7.2% 정도 늘어났다.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화폐 현상 성격이 있거든요. 돈이 자꾸 풀리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피하려고 이제 현물 자산인 부동산을 사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조바심 이제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불안감이 이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게 마지막 갭 투자로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은요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유기체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진화됐다고 그럴까요? 고지능화. 예.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이 도식적인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대책이 나오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말하자면은 시장이 제 생각에는 약간 생각하는 뭐 동물 같은 느낌?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전부 다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즉각적으로 정보도 전달되고 네. 그리고 정보가 이제 이게 대먹임이라고 그러는데 네.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꾸 이제 IQ가 높아지는 것 같은 네. 뭐 이런 느낌도 좀 저희가 듭니다. 취재를 위해서 부동산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대책이 나오기 하루 전에 이미 이런 대책 나올 거야 이러면서 어디를 사, 뭐 어떻게 해 이런 정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맞습니다.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못 막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공급 대책도 뭐 이게 당장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 생각에는 마법의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공룡처럼 이게 슈퍼파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통제한다고 해도 통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을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변동성을 좀 둔화시킨다. 그러니까 가령 10% 오를 걸 한 뭐 4%로 오르게 한다는 거. 그게 정부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주택자들이 자꾸 불안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비선적 과열의 끝단은 반드시 보면은 이 무주택자 특히 장기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상투를 잡는다고 그러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제 그 구칠 대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나왔잖아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게 아파트로 따져 보면은 거의 10.4%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뭐 공급의 어떤 그런 청사진 그리고 실행 방안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게 뭐 진행하는 모습들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공공 분양을 많이 늘리는데 네. 이게 그렇게 집값 잡는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정보의 이제 굴절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데 시장 참여자들이요. 시장 전체의 관점을 보지 않고 개인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있잖아요. 네. 이거로 이제 왜곡하거나 굴절하는 어떤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요. 지금 이제 LH가 공급을 하면은 이게 공공 분양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75%가 전부 다 특별 분양이에요. 나머지 25%가 일반 공급인데.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청약 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못 맞추면 당첨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나한테 이게 그림의 떡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로 보면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정보의 이기적 수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정책 효과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공공 분양도 이제 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한테도 조금 문호를 열어주는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LH 기획위원회에서 아마 연말 이전에 그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까요? 예. 네. 좀 왜냐하면 너무 기존의 예금하고 부금 가입자들이 너무 불리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예.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조금은 아마 변경할 가능성이 저는 네.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를 좀 지켜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서울 전역하고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이 지금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네. 앞으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이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아마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 그렇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이 집 산다는 것은 거기 중국 동포입니다. 네.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요. 네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안산이나 평택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주 목적으로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갭 투자가 조금은 뭐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네. 서울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외국인에 대해서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불이익은 줄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실거주를 한다면은 국내인과 내국인과 그렇게 차별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게 이제 외국처럼 굉장히 심각한 투기가 된다면은 취득세를 높인다든지 그죠. 아니면 아예 뭐 금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아마 좀 그 규제책을 아마 높여가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외국인들이 아마 주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옵니다.